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부즈펌에서 펴낸 북유럽은 행복하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훈 작가가 유럽에서 인권을 공부하는 동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머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회를 만났던 1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프롤로그와 핏과와 행복 사이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영원과 같은 낮과 밤, 왜 자연을 닮았을까? 이 네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가장 선명한 별을 찾아서. 저것이다. 희고 파란 별빛은 한눈에 다 보지 못할 만큼 찬란하면서도 어딘지 아련하고 까마득했다. 나의 별이며 결국 당신의 별이었다. 1969년의 일이다. 언젠가 달에 가볼 수 있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오래된 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달에 도착한 아폴로 11호. 이 놀라운 사건은 지구에 사는 모두에게 기적이며 마법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여기까지가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보다 1년 앞선 아폴로 8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폴로 8호는 11호의 탐사에 앞서 궤도를 시험하고 달의 표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그리고 드디어 1968년 12월 21일,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달을 향해 발사됐다. 지구를 떠나 달에 근접한 아폴로 8호, 그리고 그가 지구로 전성해 전 인류를 감동시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것은 달 표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다. 검은 우주 가운데 푸르게 빛나는 단 하나의 별, 다름 아닌 지구의 사진이었다. 지구 밖으로 나가서야 마침내 완전한 지구를 볼 수 있었던 것. 이 행성의 바깥 전체를 탐험하는 위대한 여행을 통해 인류는 그제야 가장 선명한 우리들의 별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같은 별에 살면서도 실은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삶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것을 갈망하며 길을 찾는지, 낯선 세상과 삶의 방식이 주는 크고 작은 충격과 변화들. 이렇게 다른 세상의 경계를 오가다 보면 모르는 사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한다고 나는 믿는다. 바깥을 향한 여행이 결국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탐험이 되는 일이며 더 높고 먼 곳에서 삶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성찰의 고도가 바뀌는 일인 것. 그렇게 다른 세상을 향한 여행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신을 향한 더 깊은 우물을 파고 더 큰 창문을 연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먼저 내가 좋은 학위를 얻어서 어딘가 더 높고 그럴싸한 곳으로 이직하고 싶은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내가 무슨 고상한 뜻을 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내게는 그보다 더 단순하지만 절박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것은 더 좋은 삶에 대한 절실함. 나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 행복해지고 싶었다. 틀림없이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는 의심이었다. 다만 아직 그걸 찾지 못했다는 자책이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안이기도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려는 모든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야 맞는 말. 결국 내가 생각해낸 것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염탐하며 더 좋은 삶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는 일이었다. 그들의 삶을 훔쳐보면
나는 이 목마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북유럽에서 1년, 2번의 여름,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인권을 공부하고 두 국가와 인근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마음 다해 살고 있는 소박한 시민이기도 했고, 때론 오랜 시간 억압을 이겨온 북극의 소수 민족이기도 했다. 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활동가, 정부 관료들도 있었다. 그 모든 만남을 통해 내가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다. 인간에 대한 예의, 성취에 대한 소박함, 미친 듯 페달을 밟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는 삶의 자전거, 그리고 행복에 관한 확고한 기준과 신념. 행복에 관해 연구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책도 비슷하게 등장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던 행복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복권 당첨자가 있었다. 앞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누적된 복권 당첨금. 행운의 주인공은 꽤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허덕여온 초로의 남성이었다. 그의 인생은 이 기적 같은 변곡점을 중심으로 영원히 달라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남성은 고작 몇 년 만에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몇억 원의 빚을 진 채 언론에 등장했다.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다. 이 이야기는 일시적인 행운에서 비롯된 행복이 실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우 그러한 행복감은 초기 얼마간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머지않아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한다. 셀리그만은 오랜 세월 심리치료사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환자의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그게 환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병이 나은 뒤에 오히려 텅 빈 사람이 되기 일쑤였어요. 불행을 없애는 방법과 행복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술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움, 슬픔, 가난, 아픔의 제거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더해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무조건 잡초를 제거하고 덤불을 정리한다고 해서 멋지고 풍성한 장미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좋은 묘목을 심어야 하고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직접 장미에 제공해야 하는 거죠. 행복은 그 자체로 가꿔져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였다. 내가 요즘 행복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는 중이라고 하자 한 후배 녀석은 그건 이제 우리가 행복마저도 공부해야 하는 매우 불행한 시대를 산다는 반증 같아서 어딘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느 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욕조에 누워있고 그 욕조에는 차가운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는 차가운 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욕을 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물을 잠그면 욕조의 물이 따뜻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을 잠그는 동시에 뜨거운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행이 멈춘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을 줄이는 동시에 무엇이 행복을 이루는지,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 배우고 연습해야 해요. 행복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 것이죠. 행복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열심히 행복을 묻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가능하면 연습하라고. 물론
행복에 대한 이런 접근들이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행복을 키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루는 반면, 내가 북유럽에서 발견한 행복의 비밀이란 그보다 훨씬 공동체적인 것이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학자들의 통찰은 북유럽 행복의 방법들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 책은 북유럽은 행복하다라는 꽤 선언적인 제목을 달고 있지만 나는 북유럽이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따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생각도 없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크고 작은 상처와 생채기를 날마다 치유하고 있다. 또 어디까지나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여전히 그 실체는 모호하며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다르듯 각자의 삶과 행복이 다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믿고 있는 낯선 대륙의 사람들과 그들의 노래, 삶의 풍경이 혹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리는 누구나 더 좋은 삶과 더 행복한 미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내일을 향한 길고 먼 여행에서 북유럽으로의 여정이 당신과 나에게 그 옛날의 아폴로 8호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다른 세상을 통해 마침내 더 깊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들여다보는 여정. 이것이 이제 우리가 떠날 여행이다. 2015년 어느 오늘 양정훈. 빛과와 행복 사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어지는 북유럽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다. 지독한 비바람에 가을이 지나면 깜깜한 밤의 계절이 찾아오고 그처럼 까맣게 내리는 눈이 짙들의 굴곡을 다 감춰버린다. 그러니 이렇게 오랜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여름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마침내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래서 더 짧은 빛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다. 기후 특성상 북유럽의 여름은 전혀 다습하지도 않고 아침 저녁이면 긴팔 셔츠가 잠깐 생각날 정도, 딱 그 정도로만 적당히 시원한 바람을 준다. 한낮의 햇살은 화려하고 우기나 장마철도 없는 여름의 가슴 뛰는 순간들. 게다가 여름의 절정이 가까워오면 거의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지역이 생겨난다. 거리와 숲, 공원, 운하는 온통 산책 나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이 여름을 즐기기 위해 긴 겨울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누군가 살면서 딱 한 번만 북유럽을 방문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여름과 가을 사이여야만 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북유럽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물론 하늘에 숨막힐 듯 펼쳐지는 오로라와 햇빛이 없는 극야의 밤들, 가장 북유럽다운 눈과 얼음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아까움이 없을 만큼 스칸디나비아의 짧은 여름과 찰나의 가을은 조금 과장하자면 여행자가 낙원을 맛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8월 초에 시작했던 나의 예태보리 생활은 잠깐 사이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적응기를 보내고 9월이 되면서 겨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놓인 도시는 붉고 노랗게 타는 잎들로 가장 화려한 수놓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가을이 보여줄 클라이맥스, 1년 내 숨겨뒀던 예태보리의 풍성하고 농염한 자태를 예측하며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중앙운하 옆으로 수많은 청춘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노인들은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그들이 살아온 세월처럼 차곡차곡 공원의 길을 밟는다. 크고 작은 이벤트를 벌이는 케이크 가게, 수제 쿠키 가게로 골목은 달콤해지고 노을은 길어져
도시는 온통 금빛. 그리고 그 빛을 다 받으며 9월에 나는 잉여롭게 귓가에 흠뻑 빠져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후 내가 스웨덴에서 배운 첫 단어가 바로 귓가였다. 지난 한 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스웨덴어는 아무리 짧은 단어도 모두 외계어처럼 들렸다.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 스웨덴어가 쉽게 배워질 리도 만무했다. 그런데 삐까마는 언제 어디서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여기서도 삐까, 저기서도 삐까. 그 발음은 또 얼마나 귀여운지. 간혹 삐까를 커피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삐까를 딱 떨어지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없다. 풀어 설명하자면 아마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소박한 시간 정도가 적당할까? 꼭 스웨덴 그대로를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처럼 느리고 여유롭고 향기로운 시간이다. 조금씩 친해지면서 스웨덴 친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삐까? 하고 한쪽 눈을 찡긋하며 내게 묻곤 했다. 가을빛 사이로 단풍이 쏟아져 내리는 노천 카페에서 삐까를 갖는 여유의 달콤함에 나는 금세 중독됐다. 삐까를 가질 땐 절대 진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서둘러서도 안 되지. 약간의 과장을 섞어 내게 삐까를 본격적으로 알려준 친구는 사실 스웨덴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온 조였다. 이 녀석은 나보다 고작 일주일 정도 일찍 스웨덴에 도착했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서 벌써 스웨덴 말로 드문드문 인사도 하고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곧잘 질문도 했다. 게다가 다정한 말투와 화려한 리액션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10분 안에 완전 무장해제. 또 사람을 얼마나게 살뜰하게 챙기는지 고작 한 달 만에 기숙사 최고의 인기인이 된 넉살 좋은 녀석이었다. 그날도 나는 조 그리고 조에게 소개받은 스웨덴 친구 크리스토퍼와 함께 예떼버리 대학 옆에 위치한 카페에서 세월 좋게 삐까를 즐기고 있었다. 꽤나 많은 나라를 여행한 크리스가 아시아에서 겪은 이런저런 모험담을 다소 허풍을 섞어 늘어놓는 동안 역시나 조는 깔깔거리며 친구의 흥을 돋웠다. 그런 조에게 묘한 경쟁심이 발동했을까? 사실 뭔가 엄청 궁금했던 것도 아닌데 나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크리스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스웨덴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 글쎄, 뭐 별다른 매력이랄 게 있을까? 특히 넌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기가 엄청 지루하고 느리게 느껴질 텐데. 그래도 스웨덴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겠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는 삐과의 분위기에 맞게 아주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잠시 멍한 기분이 들었다. 수많은 신문, 잡지, TV에서 스웨덴을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활자로 읽는 것과 아주 평범한 스웨덴 청년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스치듯 말하는 것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마치 미국은 아주 큰 나라지, 서울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야 라고 말하듯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내 주변에는 자신이 제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그 중에는 꽤나 그럴싸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와는 상관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꿈을 먹이며 살아가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껏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크리스만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꽤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자신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귓가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가득했다. 옆에서 제잘거리는 조의 말도, 한국에서 경험한 이런저런 독특한 것들을 내게 확인하는 크리스의 질문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뱅뱅거리는 오직 하나의 궁금증. 대체 당신들은 어떤 나라를 갖고 있을까? 어떤 사회를 갖고 있기에 나는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섬마을. 그 외딴 섬에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자녀가 없던 이 노부부는 오랜 기도 끝에 다행스럽게도 늦음하기 아이를 갖게 되었다. 섬에서 나고 자란 그들은 이 아이만큼은 섬 밖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바다를 누비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길 바랐다. 그래서 현명했던 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동경. 아이의 가슴 한가운데에 바다와 그 너머 세상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그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말이다. 돌아보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진지하게 왜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스스로도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 내가 학창시절 공부했던 이유는 뻔한 것.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되도록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내게 국제학, 특히 세계화에 관해 강의한 유한순 교수의 첫마디는 꽤나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경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공부와 경쟁이 당신이 동경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당신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유한순 교수는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참고로 그는 세계화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 간, 사회 간, 개인 간 첨예한 경쟁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망설였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매튜가 교수에게 다시 물었다. 경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를 향해 유한순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경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 대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가? 이건 동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그 경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당신의 경쟁이 당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웨덴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치인이 하나 있다. 올로프 팔메. 앞서 소개한 엘란데르에 이어 총리를 지낸 인물로 스웨덴 복지의 뼈대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다. 그의 일대기를 소개한 책에 따르면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훗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그의 대답은 신선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본질을 잃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는 용기와 생명력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묘비에 무엇이 쓰이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평가받길 바라는가? 어떤 이름을 남기길 바라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오히려 때론 더 본질적인 것들을 흩어놓는다고 그는 혹시 염려했던 것이 아닐까? 가슴에 뿌리 내린 어떤 동경,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선명한 꿈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념일지도 모르겠다. 무엇을 얼마나 동경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은 사람을 꿈꾸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마침내 일어나서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경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기도 하다. 유한순 교수는 그가 열었던 개인적 동경에 관한 질문들을 이렇게 이어갔다. 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나 문화, 제도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회가 무엇을 동경하는 곳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람을 높이 세우는지, 그래서 무엇을 동경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는지 말입니다. 스웨덴 사회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것은 바로 이 질문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동경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스칸디나비아는 우리가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라 부르는 자율 경쟁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 사회 민주주의를 모태로 사회와 경제 발전의 방정식을 풀고 있는 곳이다. 그들은 경쟁과 경제적 성공이 주목받는 사회와는 조금 다른 삶과 다른 미래를 동경하고 있다. 그 미래에서는 아마도 사람들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한국을 떠올리자 내 머릿속에 처음 생각나는 단어는 바로 성공과 경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을 가장 높이 세우는 사회, 수많은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하는 사회, 이긴 사람을 가리기 위해 뭔가를 끊임없이 시험해야 하는 사회, 그 쉼없는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바쁘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사회였다. 유한스는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사회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국민들과 서로 힘을 합치는 국민들 중 어느 국민들의 국가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영원과 같은 낮과 밤. 스웨덴에서 반년을 보낸 뒤 영국으로 넘어가 또 반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을 보내고 노르웨이로 떠났다. 특히 이곳은 상하로 길게 뻗은 노르웨이의 영토 안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작은 섬, 트롬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로부터 바로 지구의 북극이 시작된다. 창문을 열고 공동 발코니에 나가면 가장 먼저 안개 낀 바다가 펼쳐진다. 저 차가운 바다 위에는 때로 노를 저으며 시간을 낚는 사람들의 보트가 한가롭게 떠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낚시로 생계를 잇는 어부들의 좀 더 단단하고 치열한 배가 오갈 때도 있다. 그 한참 건너에는 빙하가 산을 깎아 만든 광활한 피오르가 서 있다. 피오르는 노르웨이 말로 내륙 깊숙한 곳의 만이라는 뜻. 얼핏 그저 거대한 협곡으로만 보이지만 실은 수천, 수만 년 동안의 얼음에 의해 새겨진 대륙의 상흔이다. 피오르 꼭대기는 1년 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덮고 있다. 한여름에도 이 눈들은 저 혼자 오롯하게 희고 푸르다. 이런 북극에서 내가 만난 계절이란 꽤나 드라마틱한 것이었다. 단순히 기온만 비교하자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모두 한국과 극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북극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처럼 특수한 지역이나 산간 지방은 겨울에 영하 수십 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몸을 가누기 힘든 눈보라가 불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많아서 동일한 위도에 있는 알래스카나 그린란드보다는 훨씬 온화한 편. 다만 겨울의 길이는 한국보다 더 긴데 대체로 1년의 반을 넘는 시간이 겨울인 셈이다.
북유럽의 계절과 자연을 이야기하자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겨울이 가까워지면 깊고 푸른 밤하늘을 시도 때도 없이 수놓기 시작하는 수만 가닥 빛의 지느러미, 바로 오로라다.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로라가 발생하는 과정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태양에서 지구로 방출되는 플라즈마라는 이름의 입자와 대기권 높은 곳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생겨나는 현상. 이때 충돌하는 입자가 산소라면 초록색 오로라가, 질소라면 파란색, 또 경우에 따라 보라색, 흰색의 오로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조량이 적어지는 겨울에 들어서면 북유럽 최북단 지역의 하늘에는 하룻밤에도 수차례,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 늦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북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극지에서 조금 벗어난 오로라대를 지난다면 오로라를 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로라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일 것이다.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들은 오로라 여행을 오로라 헌팅이라고 부른다. 사냥감에 따라 그날의 운에 따라 사냥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늘의 어떤 구석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오로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내가 만났던 몇 명의 여행자들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밤에 몇 시간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끝내 그 빛을 못 보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그러니 어쩌면 오로라는 그것을 봐야 한다고 믿는 혹은 그것을 만나야만 하는 때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마침내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오로라의 날들이 깊어지면 북유럽 자연은 이제 두 번째 빛의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아주 특별하고 깊은 어둠의 시간이다. 내가 공부했던 트롬세 대학교는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어느 날 학생회로부터 재미있는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트롬세에서 극야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앞으로 2달 동안 태양은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모닥불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고 오늘을 기념하는 건 어떨까요?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순전한 어둠의 시간, 바로 극야다. 겨울이 오면 북유럽 중에도 특히 최북단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이메일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영원히 사라진 듯 숨어버리는 날들이 시작된다. 정오쯤 동이 트는 듯 하다가 한두 시간 뒤면 이내 칠흑 같은 밤. 스칸디나비아 남부 지역이라고 해도 해가 뜨는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 이렇게 밤이 계속되어 거리 전체가 눈과 암흑으로 덮이고 긴 동면에 들어가는 날들을 사람들은 극이라고 부른다. 북유럽 북단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극야라고 한다. 첫 한두해는 오히려 이런 신비한 날들을 즐기고 재미있어 하지만 이내 그 깊고 낯설고 긴 어둠에 지쳐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극야와 오로라의 겨울이 찾아오면 트롬세에는 꽤나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도시 전체가 스키장이 되어버리는 것. 거의 모든 도로와 길이 눈에 덮여 있는 탓에 사람들은 이제 스키를 타고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간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 건물에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거치대처럼 스키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사람들이 카페에 램프를 걸어두고 인조 태양이라 부르며 하루에 한두 번씩 인공 광합성을 하는 것. 아래는 또 트롬세 대학으로부터 날아온 친절한 안내문이다. 혹시 아침에 많이 피곤하지 않나요? 낮에는 졸리고 기운도 없죠? 심지어 밤에 자려고 할 때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여기 우리만의 치료법이 있어요. 극야 카페의 인조 태양 램프죠. 이건 우리가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 램프 앞에서는 피부는 까맣게 타지 않고
오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타민이나 에너지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카페에서 일주일에 10분씩 2번 정도 램프를 쐬세요. 이건 노르웨이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랍니다. 이 얼마나 귀여운 풍경인가. 커다란 램프를 걸어두고 그 앞에서 햇빛 아래 있는 듯 비타민과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라니. 그렇게 극야의 계절 동안 내내 햇빛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이렇게 긴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봄을 보내면 이번에는 또 다른 빛의 마법이 스칸디나비아를 휘감기 시작한다. 북유럽 여행의 최고 정수이자 극야와 정반대되는 자연현상. 사라지지 않는 태양의 시간. 백야다. 아무래도 여름 동안 북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백야는 극야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다. 백야가 오면 새벽 3, 4시가 되어서야 노을이 지고 다시 한두 시간 뒤면 여명이 밝아온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숨지 않고 살짝 지평선을 스쳤다가 떠오르는 것. 거의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말 그대로 하얀 밤이 여름을 밝힌다. 내가 새벽 3시에 지고 새벽 4시에 뜨는 태양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고작 1시간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길고 긴 노을과 일출을 바라보면서 몇 번인가 이곳이 지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잠길 때도 있었다. 길고도 깊은 어둠의 겨울 때문에 백야의 여름과 햇빛을 대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는 애착과 애틋함이 묻어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나와 햇빛에게 시간을 온전히 내주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태양인가. 그렇게 긴, 게다가 햇빛도 없는 겨울을 이기고 피는 꽃과 나무와 숲, 이들을 가득 채우는 빛의 온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해 보이겠는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겠는가. 이 기간에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근처로 소풍을 떠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집 앞에 의자를 가져다 둔 채 햇빛을 받고 졸고 있다. 이 같은 극야와 백야를 알고 나면 자연을 대하는 스칸디나비안의 태도와 전형적인 북유럽 풍경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구 가장 북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가장 사랑받는 이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장작을 떼는 집들이 꽤 많은 이유. 매년 집집마다 수백 개의 촛불을 소비하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햇빛에 대한 오랜 그리움일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통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로 꼽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인을 분석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햇빛 없는 긴 겨울을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비타민 D 결핍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가 북유럽 국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긍정 정서라는 것이 있다. 작고 일상적인 따뜻함, 기쁨, 편안함을 일부러라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삶 전체에서 행복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긍정 정서는 켜켜이 축적돼 이후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행복 자산이 된다고도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여름 동안 햇빛을 저장하는 거야. 꼭 스칸디나비아 사람이 된 듯 밤 늦게까지 발코니에 앉아 졸고 있으려니 친구 녀석이 내게 한 말이다. 맞다. 행복의 기억을 쌓아두고 꺼내 쓰는 것처럼 이들 몸과 가슴에 가득 햇빛을 품고 축적하며 겨울 내내 태우려는 것이다. 왜 자연을 닮았을까? 스웨덴 브랜드 이케아가 한국 가구 시장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케아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모두 일리 있어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에서 신혼부부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가구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이케아의 출발. 그 열풍이 세계적으로도 거세니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가구 브랜드라고 하겠다. 흔히 스웨덴 문화와 디자인을 꿰뚫고 있는 정서로 라곰을 이야기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적당히 균형 잡힌 중간 정도라는 의미다. 라곰은 비록 스웨덴 말이지만 북유럽 디자인 전반에 담긴 고유한 정서를 나타낸다. 적지 않은 디자인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유럽 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북유럽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선호 외에 이 라곰을 우선으로 꼽는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각박한 도시생활, 무엇이든 주목받아야 하고 화려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실용적이면서도 자연적이고 과하거나 지나침이 없는 이 정서가 더 각광받고 빛난다는 설명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평범한 북유럽 사람들의 집안을 꾸미고 있는 보통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정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것, 너무 색이 화려하지는 않을 것, 무엇보다 검소하고 소박할 것, 그러면서도 되도록이면 자연을 그대로 닮을 것. 그런데 대체 왜 라곰일까? 왜 이 사람들은 가구와 디자인에 그토록 가득 자연을 채우고 싶었을까? 그러면서도 왜 총천연 색들보다는 좀 더 온순하고 단정한 색, 인공적이고 복잡한 것들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디자인이어야 했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유럽의 겨울은 1년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이곳 사람들이라고 해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 스칸디나비아인이 매일 마주하는 가구들은 분명 오래 두고 봐도 질리지 않는 것이야 마땅했다. 지나치게 화려한 색과 디자인은 아무래도 잠깐 빛나지만 그만큼 쉽게 물리기 마련이니까. 북유럽에 관한 어느 글에는 새의 부리가 의자의 모티브가 되고 몸의 곡선이 가구의 라인이 되는 것이 곧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다. 이 역시 당연한 일.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의 태양이 숲과 거리를 덮을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는 동안 매일 만지고 기대는 가구와 침구, 인테리어 소품들은 그리운 자연 그대로를 되도록 더 많이 닮았어야 했을 것이다. 소박하고 자연에 가까운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오래도록 배경이 되어줄 것들은 마땅히 간결하고 덜 화려하고 자연스러웠어야 옳았다.